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지입니다. 초겨울 바람이 꽤 차갑습니다. 공기도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고 왠지 가렵기까지 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진 날에는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아토피는 주로 유아기나 소아기 때 발생하지만요. 최근에는 환경오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성인 아토피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유소아기의 아토피의 경우에는 당사자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참 고통스럽기 마련인데요. 아토피 증상 좀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치료를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아토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250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토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상담해 주실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토피 피부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상담해 주실 한의사 김호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토피 때문에 특히 고생하는 아이들 또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아토피의 뜻을 보니까요. 기묘한, 알 수 없는, 정체불명, 원인불명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의학에서 보는 아토피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의학적으로 아토피는 아토피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방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토피는 태열이라고 하는 어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오치나 또는 약물의 남용에 의해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체내에 머물러 있다가 그것이 만성화되고 또 습관화되는 피부의 트러블 현상을 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열을 아토피로 인식하는 게 한방의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태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태열 관리가 좀 잘못되면 계속해서 아토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태열과 아토피의 관계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열이 뭔지 또 어떻게 생기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아토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00년 후반기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전에는 이 아토피가 없었느냐라는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아토피를 현대의학에서 부르는 아토피를 예전에는 태열 또는 태독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임신 중인 모체에 외부 인자의 자극이 발생하게 되면 산모가 그것을 열독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면역계가. 근데 산모는 이미 성인 면역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처하고 무난하게 해소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신에 있는 그동안의 아이는 엄마로부터의 면역이 보호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이가 출산 이후에 이제 스스로 자가 면역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몸속에 이미 엄마 몸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열 독소를 어떻게 이제 인식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다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독소로 작용하는 이 인자는 주로 엄마가 먹는 음식물, 특히 맵고 자극적인 것이 많게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요즘 인스턴트화된 음식물, 또 방부제가 많이 함유된 음식물, 인공 색소나 인공 조미료가 함유된 음식물에 의한 것들이 이런 열독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댁과의 갈등이나 임신 중에도 직장 생활을 영위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으시는데요. 네.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이런 열독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태열을 앓았던 분들이 아이가 태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 임상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요즘 이제 환경이나 또는 주택지의 어떤 그런 주변 환경 또 네. 특히 이렇게 요즘 사계절이 어떻게 뚜렷하지 않는 요즘 기후라든지 특히 이렇게 요즘 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아지셨는데요. 이 물이 미치는 영향들도 이 아토피 발생에 있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또 유전적 요인 또 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예부터 임신을 했을 때는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태열이 생긴다고 해서 다 아토피가 발생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네, 당연합니다. 열독의 자극을 받아서 자가 면역 체계가 이를 공격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 열독소가 몸 바깥으로 쫓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독 현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산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도 있고요.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100일을 전후로 해서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통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속에 나쁜 게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전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태열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현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태열이 배독이 되면서 자연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의 강도에 따라서 강하게 짧게 이렇게 그 태독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히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성인이 되거나 또는 뭐 예를 들면 아이가 땅을 발을 딛고 서면 없어진다는 옛날에 속설이 있듯이 네.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 태열이 발생하게 되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집에 비치되어 있는 연고를 아무거나 바른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는 식의 주변에 많이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한다든지 또 너무 약을 과하게 많이 이렇게 복용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태열이 자연스럽게 배설이 되지 않고 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억제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이것이 만성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태열이 현상이 아토피로 이행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태열이 자연스러운 태열로도 끝날 수 있는데 성급한 조치가 오히려 아토피로 악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아토피 다양한 형태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형태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아토피는 크게 유아형,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소아형, 성인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아형 아토피는 아이가 두부의 그 대천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숨골이라고 하죠. 숨골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사작용, 특히 기순환이나 호흡이 두부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각 기관, 눈, 코, 입, 그다음에 귀 이런 국소 부위에 발진과 부종이 나타나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인체의 구분에 있어서도 두상이 전체적인 분할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아기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기운이 각 기관이 발달해야 되는 곳이 이렇게 감각기관이다 보니까 머리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대사작용도 거기에서 활발하게 되고 또한 열독소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서 머리 쪽에 쏠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아형 아토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마나 뭐 눈 주변, 턱에 집중이 되고요. 유아형 아토피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이제 좀 가렵기도 하고 심해지면 아토피 범위도 더 넓어질 것 같거든요. 소아의 아토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유아기 때의 아토피를 적절하게 대처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네. 이제 소아가 되어서도 이 아토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사지관절, 그러니까 성장이 한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소아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사지관절, 특히 성장판이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가려움과 발진과 부종, 또 심한 경우에는 피부가 두꺼워지는 각질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때부터는 아토피가 많이 가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긁게 되거든요. 그래서 긁는 과정에서 피부가 벗겨져 나가게 되고 벗겨진 그 상처, 열린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일어나서 출혈과 진물이 이렇게 동행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아형 아토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아형 아토피 또 소아형 아토피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즘은 또 환경오염, 스트레스 때문에 어른들도 아토피를 겪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아형 아토피가 또 성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 성인이 됐을 때 아토피가 다시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성인형 아토피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물론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네. 소아기 때에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고 잠복을 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이제 나타나거나 또는 성인이 되어서 잠복되어 있던 아토피 현상이 발현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형 아토피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인형 아토피는
유아형 아토피나 소아형 아토피는 국소 부위에 국한되어서 얼굴이나 또는 성장판 주위에 생겼다면 거의 전신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전면적으로 전신에서 발진과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요. 진물과 각질화가 동행되는 그런 피부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유아형 아토피의 소아형 아토피 이런 경우가 치료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성인형 아토피로 대부분 이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연고나 약물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존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특히 성인이 되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화장독들이 또 2차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스트레스도 많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얼굴 전면에 이렇게 아토피가 생기게 되면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엔 정말 남녀노소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또 무서운 점이 왠지 아토피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아토피 완치 가능할까요? 아토피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네. 알쏭달쏭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현재 어떤 의학이 이 아토피의 뚜렷한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 아토피를 태열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태열은 예전부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뚜렷한 원인론을 가지고 있는 한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토피는 꼭 완치가 되는 질병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보급이 좀 많이 안 돼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아토피를 너무 이렇게 힘든 병, 어려운 병으로만 인식하고 치료 외적인 다른 데에 기대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완치에 있어서 장애물로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토피 완치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화가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전화 자세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손주가 그렇거든요. 네, 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된 애기인데 아토피가 너무 많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애기가 좀 가렵고 이래서 네. 우리 딸이 병원을 자주 다닌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기관지까지 좀 안 좋고 이러니까 그 같이 그러는 건지 좀 뭐라 해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합병증식으로 이렇게 좀 유한데 그렇게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7, 8개월 된 아기인데 기관지도 좀 안 좋다고 하고요. 어떻게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서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아토피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아토피와 알레르기와 천식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되는 사이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토피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되면 충분히 1차적 면역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몸속에 있는 그 열독소인 태열을 해소시킬 만한 충분한 역량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감기나 또는 바이러스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 어떤 그 질병들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아직 약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 스스로가 스스로 극복해내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게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면역적으로 좀 도움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잦은 병원의 출입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기약이나 또는 천식이나 또는 아토피에 사용하고 있는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소염제나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항생제의 약물 복용들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면역을 오히려 더 억제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 증상, 대증요법에 의한 일시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아토피 사이클들이 너무 잦은 치료에 의해서 더 자주 반복되고 더 심화되는 과정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냉정을 찾아보시고요. 이 아이의 기본적으로 무엇을 도움을 줘야지만이 지금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주셨으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기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아직 저항력이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머님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병원을
자주 가지 말고 약을 자주 미지 말고 집에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문제는 이제 그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하고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울 때하고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하면은 조금 그래도 냉정을 좀 잘 찾으시는 편에 속하는데요. 특히 할머니, 조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조금만 좀 이상을 해도 이게 어머니들한테 괜히 꾸중 들을까 봐서 네. 병원을 더 자주 가시고 연고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처방을 받아서 가져오시면 뭐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도포를 하라라고 만약에 오더가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네. 수시로 막 바르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냉정을 찾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어머님. 가까운 한의원이나 또는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치료 약물을 받아 오셨다 하더라도 그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증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어떤 인자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있나를 관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아토피의 심화 인자를 찾아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좀 격리시킴으로 인해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대중화된 치료약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생활 패턴 또 음식물이나 환경을 서로 세밀하게 관찰해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가까운 병원에 또 내원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그것에 맞는 진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머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애기 엄마가 애기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일을 하러 다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한 6, 7개월 됐어요. 나와갖고 얼마 안 돼서 어린이집에 맡기고 영유아들만 하는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 맡겨놓고 가고 시간 돼서 이제 데비로 가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 하는데 이제 이래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을 데리고 가고 이러더라고 우리 애가 본게네.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병원에 가서 본게네 얼마 전에도 입원을 했다더라고 한 2, 3일을. 네. 그래 기관지하고 천식에 뭐 이렇게 해가 아토피까지 같이 일해 하니까 네. 친정엄마도 저 같은 경우도 일을 다니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너무 애가 아프다니까. 그렇죠. 근데 얘가 네.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아픈 거를. 네. 네. 너무 병원에 많이 출입하는 것도 아까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는 것이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의 생활 패턴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아토피가 성인 아토피로 이행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자가 면역 체계가 빨리 형성되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네. 그것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인형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에 초기 아토피에 대한 자가 면역이 대응하는 것을 좀 많이 북돋워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럴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다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 있다, 약을 먹어야 된다는 공식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 질병을 약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지금의 어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가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우리 손주 딸내미가 중인데요. 네. 아토피가 좀 있는데 음식을 학교 가서 집에서는 조미료 일절 안 쓰고 그냥 이리 보통 그냥 집에서 해먹는 음식 먹으면 괜찮은데 말이죠. 학교 음식을 먹는다는 혹시 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못 먹어요. 아토피 그런 것만 먹으면 이리 솟아요. 네. 목 이런데 얼굴에 뻘고 다 이러고 그게 그래 안 없어지니까 중이고 이러니까 애가 얼굴에 나고 이러니까 이리 신경을 많이 써서 이리 한방으로 해서 뭐가 좀 완치될 수 있는 약이 있나 싶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할머님분들께서 손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이 아토피 먹는 것과 아무래도 연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과자 같은 거 일절 뭐 기름이 튀긴 거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제가 안 사 먹어요. 네, 뭐 그렇죠. 집에서도 안 사 먹고 네. 또 이리 뭐 최대한 뭐 집에서도 조미료 일절 안 쓰는 음식 먹이고 아예 안 쓰고 뭐 그렇게 이제 아토피에 뭐 그냥 좋다 하는 거 아토피에 뭐 약은 사다 발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예. 제가 좀 전에 이제 태열이 발생되는 원인에 있어서 예, 들었습니다. 예, 산모, 그러니까 임산모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아토피 발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세요. 예.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급적이면 음식물에 스트레스를 줄 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성장기에 있어서는 영양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성장이 더뎌진다든지 뇌의 발달이 늦어진다든지 하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이시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리의 형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죠.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는데 돼지고기를 예전 같으면 수육이나 편육이나 뭐 국을 끓여서 먹거나 네.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돈가스나 탕수육이나 예, 튀김 형태로 막 굽고 하는 기름을 이렇게 두르고 튀긴 가루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형태의 조리 방법들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돼지고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돼지고기가 아토피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기름이나 튀긴 가루나 조미료가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느냐를 관점을 거기서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마라, 닭고기는 먹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닭을 먹이더라도 어떻게 조리해서 먹일 건가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무엇일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음식 자체보다도 그 조리 형태에 따라서 아토피에 도움이 될지 또 악화가 될지가 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이면 이제 이리 음식도 이제 근데 좀 고기 종류를 이 삼겹살 이런 걸 좋아하고 채식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채소를 잘 안 먹으려고 해서 억지로 먹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튼간에 음식을 최대한 좀 더 잘 조심해서 먹이고 여튼 그러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조리 형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아토피가 없었는데요. 네. 제가 30살 넘어가지고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도 다니고 이랬는데 여름철에 부모님이 뭘 엮게 되면은 이게 마찰이 생기가지고 찜닭이 생기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어지럽고 네. 네. 도 많이 깎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잘 안 들려서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어릴 적에 성장기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어릴 적에 태열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열이 있다는 건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본인이 불편해하는 피부 증상이 생기신 게 기간으로서 30대에 접어들면서 생기신 건가요? 네, 지금 44살인데 혹시 염색 같은 거 평상시에 하십니까? 염색도 안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지금 정확하게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들으신 그게 건가요? 30살 때 너무 심해가지고 네. 그 아토피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독소가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식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있을까요? 특별하게 또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생활 패턴을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릴 적에 이 아토피 소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가 임상에서 본 경우가 몇 건이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게 수혈을 통한 독소의 바로 이입입니다. 네. 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가 수혈이 힘드시니까 타인의 피를 이렇게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 피와 피 사이에 어떤 거부 반응이 발생하니까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경향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물론 큰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혈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때 이제 그 독소들이 체내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아토피가 발생하신 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네. 30대부터 염색을 하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 염색약의 주성분이 옷이거든요. 이제 옷을 타시게 돼요. 근데 옷을 타시면 그 옷을 타는 것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이제 약물이나 또는 연고를 발라서 대처를 하시고 또 이렇게 염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20년,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연고도 진정이 안 되고 염색을 하면 또 피부가 더 이렇게 트러블이 심해지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계시는 할아버지는 뵌 적도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여성의 보는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화장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화장독이라고 하는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어떤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의 피부가 이 독소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피부 트러블은 이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거부 반응이니까 화장을 안 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화장을 하시기 전에 이제 약물을 갖다 도포를 먼저 하시는 거죠. 크림 바르듯이 바르세요. 그러고 나서 화장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여성분들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30대의 아토피로서 이행되거나 또는 아토피가 처음 발생하게 된 뚜렷한 어떤 인자가 서로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긴 시간을 두고서 서로 상담을 해보게 되면 그 원인 인자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인자들을 제거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게 되면 지금 힘들어하시는 아토피는 충분히 치료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성인 아토피, 특히 뭐 수혈, 염색, 화장품 때문에 성인 아토피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셨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것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0에 5100번, 5200번 통해서 이렇게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아토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오늘 다양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 상담 통해서 유아형 아토피, 또 소아형 아토피, 성인 아토피까지 다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아토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치료법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 한방에서는 아토피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치료 약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치료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고 있는 치료 방법은 대증요법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주로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염증이 생기니까 소염제를 먹거나 도포를 하는 거고요. 가려우시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염증에 의한 2차 감염이 생기니까 항생제를 투여받거나 또는 주사를 맞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의 방법이 아토피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답은 금방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는 태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럼 태열은 모체로부터 열독소, 열과 독소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왔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그 독소가 무엇인지를 현재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뚜렷한 독소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수적 열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열은 한의학에서는 열을 주관하고 있는 장기가 심장과 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인형 아토피나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성 아토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심장의 열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서 해소시키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엄마 몸을 통해서 독소가 들어와 가지고 아이 몸에 잠재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간입니다. 간이 이 열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간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고 또는 그 부담을 들어줄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게 되면 사실은 이 아토피 치료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소를 제거하는 요즘 해독요법들 많이 이렇게 시중에 소개도 되고 있고 TV나 방송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해보시면 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가장 기본은 열과 독소를 몸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제거를 하는 담당 기관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시게 되면 이 아토피가 치료가 잘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외용제, 특히 뭐 연고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수액제제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피부가 힘들어하고 또 특히 이 아토피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과 유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급을 시켜줘서 좀 더 깨끗한 피부로 이렇게 나아지게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 치료 방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외용제에 의존하는 아토피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 나가시면서 부수적으로 이런 외용제 사용을 같이 하시게 되면 치료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토피 시장이 몇천억 시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중에. 근데 이것이 검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이것이 좋다라고 선전하시는 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 어떤 외용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 아토피 단계별로도 치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초기 증상일 때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좀 좋을까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의 가장 초기 단계가 발적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감이 있으면서, 가려움이 있으면서 치료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소양감이 이제 소실되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환자나 보호자에게 있어서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잘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를 관찰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면서 많이 긁어서 상처가 아침 일어나면은 생겨 있다든지 밤새 이렇게 긁으면서 잠을 못 이뤘다면 이것은 아토피가 더 심한 상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애가 많이 긁지 않는다면은 치료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 발적 단계, 초기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팔꿈치 안쪽이나 무릎 쪽 같이 접히는 부위에 또 아토피가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첫 단계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소아형 아토피,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아토피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이행되는 게 저 형태로 이행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몸에 접히는 부위나 성장판이 있어서 대사작용이 굉장히 활발한 부위에 가려움증과 그다음에 각질화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삼출성 소경, 그러니까 진물이 나지는 않습니다. 두꺼워지고 가렵기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때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은 밑에 있는 새로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 기능으로서 각질이 과각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약물에 더 의존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연고를 더 많이 바르시게 되고 하는데 네. 그것은 오히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각질이 두꺼우니까 발한작용, 그러니까 땀을 내는 작용이 지금부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땀이 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토피가 더 진행되고 심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발적 단계보다는 조금 더 심해진 단계의 아토피 1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2단계 정도 되면 진물도 나오고요. 많이 가렵고 고통도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태선화가 진행되면서 상처 부위가 이제 갈라지고 찢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천공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때부터는 의사 선생님이 뭐 말씀을 드려도 잘 어머니들이 안 믿으시게 되고요. 애가 뭐 약물을 바르고 약을 복용해도 상태가 더 심해진다고 호소하시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수십 번도 전화를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지물이 나는 경우는 2차성 감염이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때 아이의 피부를 긁지 못하거나 또는 상처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단계가 아토피 2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가려서 긁으려는 아이들과 이를 말리려는 어머님들 사이에서 참 갈등이 많은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3단계로 넘어가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치료도 좀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국소 부위에 한정되어 있던 아토피의 증상이 전신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이 3단계에 속합니다. 그러면서 손이 닿는 어떤 부위에 상처를 내게 되면 거기에서 2차성 농가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진물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진물이 났던 부위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피를 형성되는데 우리가 흔히 딱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네. 딱지가 앉으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그것이 얼굴에 생기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단계로 나타나기 쉬운 그런 단계에 속합니다. 그렇군요. 0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심해진 단계가 아무래도 4단계일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예, 그림을 보시면 아이의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정상적인 호흡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요. 네. 가까이 근접해서 보시게 되면 코끼리 피부처럼 그렇게 되어 계세요. 쭈글쭈글 이렇게 주름도 많이 생겨져 있고요.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검은색으로 피부가 변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네. 암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정상적인 이의 피부보다는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피부로 변하게 되는 게 이 아토피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토피의 각 증상별로 0단계부터 4단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250번에 5100번, 520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토피에 대해서 다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는 좀 아토피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아토피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심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완치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완치 가능할까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토피를 환자층을 보면 보통 이게 청소년기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가 그 다음으로 많고 성인이 그 다음으로 적고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치료 경과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전이 되시거나 또는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임상에서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스테로이드 리바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에 의존되어 있는 피부는 그 연고를 바르기 전보다 바르고 난 다음에 아토피의 상황이 좀 더 심해지는 상태. 네. 그래서 리바운딩이라는 게 튀어오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의존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오히려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단계를 겪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 리바운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치료 과정에서도 이런 리바운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가 또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일시적으로 나빠졌다를 번복하면서 서서히 상태의 전체적인 단계가 내려오는 게 아토피 치료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이 리바운딩이 생기신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실 바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배독 과정이라는 게 이 치료 전체 과정에 있어서 꼭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바깥으로 나오면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지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토피가 심해진 것으로 볼 것이냐, 몸 안에 있는 독소가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몸 내부에 독소가 적어지니까 치료되고 있는 과정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배독이 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아토피가 치유되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진기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큰 문제 없이 피부가 잔잔히 호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잘 참으셔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토피의 전체 치료 과정에서 농가진이라고 하는 이 아토피 원인과 상관없는 2차적 세균 감염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세균 감염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인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항생제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한방 치료를 저렇게 해보시게 되면 농가진이 잘 발생하지 않으시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아토피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농가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연고 성분 안에 이런 항생제 성분 외에 스테로이드 소염제가 같이 병행되어서 들어있는 연고가 우리나라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로이드 의존이 안 그래도 있던 사람이 다시 스테로이드가 또 들어오니까 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모르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어떤 이런 단계가 오게 되면 훨씬 이렇게 치료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 2차 세균 감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2차 세균 감염에 어떤 것이 치료 효과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배독 과정 또 2차 세균 감염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연결하고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중 3학년인데 우리 손자입니다. 네. 손자인데 남학생인데 이 얼굴에 말입니다. 아토피가 그리 심하진 않았는데 지가 늦게 학교가 마치고 학원을 간다 이래 되니까 병원에 갈 여가가 없었어. 그래 뭐 한방 치료가 좀 어떻게 될란가 싶어서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치료받을 시간이 없어서도 걱정일 것 같아요. 어떨까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 그 치료를 한 달에 보통 1회 내지 2회 정도밖에 한의원에 안 오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고요. 네. 아이를 토는 요즘 토요일 대부분 애들 노니까요. 토요일 날 정도 이렇게 노는 날에 데리고 오셔서 한번 초기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가 주로 얼굴에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아토피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판을 중심으로 한 사지 부위에 발생하지 않고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스트레스성 인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상 생리라면 주로 팔, 다리에 많이 생겨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없고 얼굴에만 있다면 지금 이 아이가 학업적으로나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굉장히 애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이 그 아이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아토피가 생긴다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여름은 괜찮고 날이 추우면은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가 방에만 들어오면 몸이 막 건질러가지고 막 난리다. 이거 모욕을 해도 그렇고 이 하루 이틀 하고 한 몇 년째 그런데. 본인이 그러시다는 건가요? 예. 네. 또 겨울철에 이 아토피가 더 건조해서 심해질 수도 있나요? 지금 이분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아토피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콜린성 두드러기거나 또는 피부 건조증이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 어디 물으면은 이게 약을 지금도 먹고 있는데 네. 저게 피부 건조증이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피부 건조증이십니다. 그리고 피부 건조증은 아토피하고 조금 다른 거고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땀을 통해서 이제 수분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 수분이 피부에 같이 있기 위해서 피지선이 이 피부에 이제 그 기름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덮고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네. 그런데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땀이 적게 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서 물을 적게 드시게 되면요, 이 피부로 수분 공급이 잘 되지를 않으세요. 땀은 적게 나시죠. 물 안 드시고 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겨울이라는 그 계절 특징이 내가 건조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외부 환경 자체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땀을 흘리는 어떤 운동이나 또는 충분한 어떤 땀을 흘리는 목욕, 그 다음에 특히 물을 충분히 많이 잡수시는 생활 습관을 자꾸 해보시고요. 우리가 보습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습기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습기가 없는데 보습제만 바른다고 습기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시기 전에 피부에 충분히 수분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없다면 수분 공급을 좀 외부로부터라도 충분히 시키신 다음에 그 위에 보습제를 바르시게 되면 이 수분이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가려움이나 피부 건조함이 많이 개선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아토피와는 좀 예. 다른 피부 건조증이신 것 같으니까요. 또 다양한 보습으로 또 피부를 좀 더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 먹는 것도 좀 주의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환경 인자들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이 아토피에는 비누를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비누 정말 아토피에는 안 좋은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장 제품으로 나오는 비누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성소다나 글리세린이나 이런 것들이 주 재료입니다. 비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방부제도 첨가되어 있고요. 비누 섞는 거 안 보셨죠? 네. 예, 비누는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에 자극 인자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피부에 있는 세균이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누가 오히려 그 아토피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피부를 더 괴롭히는 인자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비누 세안을 더 조심해라는 것이고요. 요즘 이제 그 기능성 비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칼리성 비누도 있고 중성 비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누 자체보다 어떤 비누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용 세정제나 전용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토피에 적하면 건조한 공기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건조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습제를 좀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습제 사용 좀 도움이 될까요? 아토피 시장이 2천억, 3천억 시장의 화장품 시장을 갖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보습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습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아이는 보시면 땀이 별로 없고 피부가 굉장히 사실은 수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이들한테 물을 먹이는 것을 습관화시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피부로 수분은 공급은 되지 않는데 수분이 없는데 보습제만 바른다고 습기가 보호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습제 사용을 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피부에 우리 아이가 충분히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다면 좀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시고 운동도 좀 많이 시키시고 그다음에 물도 좀 많이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로부터의 어떤 수분 공급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먼저 이렇게 전제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보습제를 그 위에다 도포를 하시게 되면 그냥 보습제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보습제 사용 전에 이미 피부에 좀 수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이 아토피 피부에 땀을 많이 흘리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땀을 좀 흘려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토피, 땀과도 좀 연관성이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전체 피부가 이렇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호흡 네. 기능입니다. 네. 근데 호흡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피부는 들어오는 호흡보다는 배설물을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호흡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피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땀을 통해서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나 또는 독소를 배설하게 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시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소의 자연스러운 배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게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독소가 많이 나오니까 증상이 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냐 독소가 적어지는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진다 하더라도 체내의 독소가 원활하게 배설되는 쪽으로의 땀을 흘림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아토피의 치료에 있어서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 독소의 배설이 없이 우리가 진땀을 빼내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우나에 앉아서 그냥 땀을 흘리는 그런 행위는 피부 염증을 일시로 더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땀 흘림을 통한 배독 작용은 증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아토피 전체 과정에서 보면 호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땀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호진 한의사 모시고 아토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토피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먹이는 게 좋으냐, 무엇을 바르는 게 좋으냐, 또 아이 생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으냐 하는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그 환자분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그런 고민은 사실 평상시에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토피는 한의학에서 바라볼 때는 뚜렷한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의 가장 주안점은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지 됩니다. 원인이 제거되면 이 질병은 뚜렷하게 완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 대증적인 치료 방법 또는 요법들만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아토피를 발생시킨 뚜렷한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시게 된다면 아토피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네. 완치도 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